저는 이 발표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다른 나라는 중국의 밀어내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중국에 벽을 쌓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뜬금없이 한중 FTA 협상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문제는 지금 한중 FTA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국내 코스피 투자자들한테도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2단계 협상 재개가 발표됐는데 5월 26일이었죠. 이게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게 우리는 정상이 맞는데 중국은 리창 총리니까 우리는 정상, 저쪽은 비정상? 이렇게 불러야 되나? 이게 참 애매해요. 하여튼 한중 회담에서 FTA 2단계 협상 재개가 합의됐다는데 문제는 뭐냐? 문화, 관광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법률이 들어갑니다.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하죠. 왜냐하면 법률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나라 국내 정책도 중국에서 다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리테무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소송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진짜 불리한 게 문화 관광 같은 건 중국에서는요 얼마든지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2단계 협상 법률, 문화, 관광 우리한테 유리한 게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리창 총리는 삼성한테 아니 우리 중국에 투자해라 이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레이저 눈으로 삼성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의 투자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말입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가 진짜 곤란해지는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맞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왜 하필 지금이냐 이 문제인데 자 지금 보세요. 미국 그다음에 EU도 중국 과잉 생산에 철퇴를 때리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지식한방에서 유럽이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들어오는 진짜 막대한 물량 때문에 그리고 덤핑 때문에 자국의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다음 달부터 물릴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서 서방 전체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한중 FTA를 협상한다? 이거 완전히 우리만 따로 노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G7 국가들도요.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막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놓고 있거든요. 5월 24일자 기사에 옐런은 중국 과잉 생산에 대응한 G7의 반대의 벽, 월 오브 오포지션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 반대의 벽을 만들어야 된다 할 정도로 진짜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G7 국가들이 여기에 화답을 했죠. 과잉 생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게 5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아주 숨가쁘게 G7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G7 이후 이 모든 국가들이 중국의 과잉 생산을 우려하느냐? 중국이 일단 과잉 생산에 들어간 산업 분야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LCD 하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세계 최고의 생산력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이 과잉 생산으로 들어와서 덤핑을 쳐버리니까 그만 우리나라 LCD 업계가 완전히 붕괴 수준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남아있던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공장 매각까지 이렇게 급물살을 타면서 우리나라의 LCD 산업은 사실상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자칫하면 올레드 같은 산업만 남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처하게 된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과 G7 EU가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가장 많이 중국한테 당해왔는데 태양광도 당했죠. 뭐 디스플레이도 당했죠. 지금 반도체 공세가 시작됐잖아요. 그야말로 중국의 과잉 생산 때문에 가장 고통받은 게 우리나라다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미국과 G7 EU는 벌써부터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저 한국처럼 산업이 다 하나씩 무너져가네. 우리나라 산업들은 지켜야겠다. 이런 경각심을 준 게 바로 한국인 셈입니다. 어느 정도냐? 일단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한 분야에서 다른 나라는 진짜 모두 다 죽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태양광에서 앞서 나가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과잉 생산 그리고 저가 덤핑 이런 걸 하기 시작한 다음에 중국이 이 태양광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는데요. 잘 보시면 이 붉은색 이 색깔이 중국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자, 주계 단계, 인곳 단계에서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95%나 됩니다. 진짜 중국이 다 시장을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다가 웨이퍼 단계는 무려 97%.
다른 나라는 고작 3%밖에 안 돼요. 그나마 모듈 단계에서 중국이 71%밖에 안 되는 것, 이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상표관리를 합니다. 어디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상표를 이 동남아시아산으로 바꿔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71%로 나오지만, 이것도 사실은 중국이 밸류체인 가치사슬을 완전히 다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과잉 생산을 여기서 막지 못하면 이제 중국이 모든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제조업 분야, 생산 분야를 다 먹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중국에서 보조금을 진짜 엄청나게 퍼주거든요. 그야말로 보조금에다가 값싼 이자에다가 온갖 지원을 다 해주니까 중국은 얼마든지 값싸게 생산을 하고 이걸 통해서 다른 나라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는 가격을 올립니다. 이게 중국이 다른 나라의 제조업을 무너뜨리고 제조업 생태계를 차지해 나간 방식이었는데요. 2023년 중국의 과잉 생산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만한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금속 재련에도 10% 자금 공급을 확대했고, 자동차의 18%, 주로 전기차죠. 그리고 전기 장비에도 무려 34%를 추가로 자금 공급을 했습니다. 이 전기 장비에는 당연히 반도체 관련 장비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야말로 다 우리나라하고 경쟁하는 분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유럽 국가들 그리고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2020년대 초반까지 과잉 생산은 소비재, 철강, 시멘트 이런 예전 레가시 산업, 전통적인 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에서 경쟁을 해봤자 이 유럽이나 미국이 꿈꾸는 첨단 산업에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후에 갑자기 합류한 분야들이 뭐냐?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패널은 예전부터 육성하다가 23년에는 더욱더 지원을 많이 하니까 와, 이건 서방이 꿈꾸는 미래 산업을 중국이 다 과잉 생산으로 미리 다 선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이 과잉 생산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 전 산업계가 다 무너질 것이다. 특히 미래 산업, 첨단 산업을 중국이 다 뺏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이런 경각심 때문에 G7 이후 미국까지 단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지금 이 전기차 뭐 생긴 건 일단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가격이 9,4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리에서 만든 전기차가 300km가 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100만 원대면 아무리 성능이 다른 전기차보다 조금 낮다 하더라도 매력적인 가격대잖아요. 이런 전기차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국 전기차 산업은 그야말로 붕괴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중국의 과잉 생산에 피해를 보지 않을 국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전기차만이 아니고요. 모든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보조금을 완전히 때려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덤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 전체가 단결하게 만드는, 단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옐런이 반대의 벽을 세우자고 하니까 EU나 G7도 여기에 한 목소리로 어떻게든 저 중국산 저가 제품, 특히 첨단 제품에서 저가 제품이 들어오는 건 막아야겠다는 그런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게 된 겁니다. 현재 국제 질서의 아주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G7 회의가 다음 달에 열리는데 이 G7 국가에다가 8개 나라가 더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다가 공을 들였는데 안타깝게 G7 정상회담의 초청이 무산됐습니다. 사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될 수 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연합전선을 펼 것인가, 이게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제됐다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또 G7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대중국 연합전선을 펼 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를 빼버렸는지 그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의 실패일 수도 있지만 G7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데도 우리를 안 불렀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의에 앞서서 5월 25일에 G7 재무장관이 이탈리아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공동성명이었는데 중국 과잉 생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성명을 채택한 거거든요. 자, G7 재무장관 회의가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끝나자마자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 거죠. 이 날짜가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겁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우리가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했느냐? 이 부분은 이게 좀 머리가 아파요. 중국의 과잉 생산 밀어내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건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선 제조업 기반이 예전만큼 탄탄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그리고 제조업에 의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에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오히려 중국이 맞불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국익에 맞는 것이냐? 이 부분도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G7과 EU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막판 밀어내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G7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 연합전선을 구축하자마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중국은 밀어내기 맞불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경의 기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좀 있으면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유럽연합, 미국, G7 뭐 이렇게 중국산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를 인상하기 전에 중국은 수출 속도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물건 하나라도 더 밀어내기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작전이죠. 여기다가 미국 유럽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산에 대해서 보복 관세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역 전쟁에 전운이 감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나라의 호재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전부 다 서로 보복 관세를 매기는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아니 유럽이나 서방 그리고 미국에서 볼 때 야 너만 따로 놀아?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한테 유리하게만 한 것이냐? 이건 우리가 얼마나 현명한 외교 전략을 쓰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두 번째 전략은요. 옐런이 말한 반대의 벽과 연관이 있는데요. 자, 다들 반대의 벽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에는 중국이 수출을 계속 많이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중국은 어떤 나라를 노릴까요? 반대의 벽을 세우지 않은 나라. 이런 나라를 집중 공략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한국이 운다. 철강 밀어내기에 한국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아주경제 기사를 보면 중국산 밀어내기 앞에 한국 산업계가 속수무책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중국의 전면적인 밀어내기 수출 전략에 한국과 경쟁 품목인 배터리,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 철강. 와, 이 다섯 개 모두 다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는 수출 품목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여기서 덤핑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국내 업계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반대의 벽을 세우기는커녕 중국하고 FTA를 한다. FTA 2단계가 되면 법률적으로도 우리한테 얼마든지 중국이 공략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FTA 2단계에는 그 무시무시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선진국들 G7, 뭐 EU, 미국 다 중국의 밀어내기 전략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진짜 온갖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잘못하면 이 안방을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알리테무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정부는 알리테무에 대한 압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대한민국 주력산업계 아까 말씀드린 그 5개 주력산업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주력산업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중국의 외교 전술은 진짜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이죠. 한 20년 전에 중국 경제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중국 정부에서 한 10년 정도 제가 만들었던 다큐멘터리를 데이터베이스로 다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야, 중국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치밀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알리테무의 조치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항의 조치가 없었을까요? 중국 같은 나라가 항의를 안 했다는 건 자국 국익에 별로 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이건 제가 이미 지식 한방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알리테무에 집중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수많은 주력 산업계를 지키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은 미국과 EU, G7이 중국의 밀어내기 그리고 저가 공세, 더군다나 이 과잉 생산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단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과 굳이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제기한 대중 외교 전략이 이대로 좋은 건가? 이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때는 중국과 싸웠던 전적이 있죠. 그런데 중국의 본격적인 밀어내기와 이제는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시작했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만 서방과 엇박자로 가는지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뭐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는 저도 모르죠. 다만 제가 지금 겉에서 보기에는 하필이면 지금 중국과 FTA 2단계를 진행하게 되면 미국과 G7, EU가 우리를 보는 시각은 과연 어떨까?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문제. 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군이 중국의 과잉 생산 밀어내기 전략과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요, 이제 반도체까지 과잉 생산을 해서 특히 레가시 부분, 전통적인 좀 기술순위 낮은 부분에 반도체 밀어내기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태양광, LCD도 처음에는 저가 LCD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LCD 산업을 괴멸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가 반도체로 일단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여기서 경험의 축적을 쌓은 다음 몇 년 뒤에는 점점 더 중급 기술 그리고 나중에 십수년 뒤에는 고급 기술까지 우리나라를 노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지금 2단계 FTA를 진행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산업계를 지키는 진짜 옳은 방향이냐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 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잖아요. 만약에 중국의 이 과잉 생산 밀어내기를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한국의 코스피가 과연 우상향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보기엔 장기 우상향은 중국의 밀어내기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